안녕하세요. 기초 과목인 해부생리 내용 요약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11번째 신경계의 구조와 기능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신경세포는 전기전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세포죠. 기본 단위가 뉴런이라고 표현을 하실 수 있죠. 뉴런은 구조가 수상돌기가 있고요. 중심체에 핵이 있고 꼬리같이 달려있는 축삭이 있죠. 축삭 끝에는 축삭 종말이 달려있고요. 축삭은 일자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마리잡이라고 그래가지고 구역구역으로 나눠지는 형태로도 구성이 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구성품은 신경세포체의 수상돌기, 축삭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수상돌기는 정보를 받아들이고 축상 종말에서는 다음 뉴런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을 하실 수가 있죠. 신경세포는 전체의 조절과 통제 기능을 하고 있지만 파괴 시에 다시 세포 분열이 일어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기능에 따라서 운동신경, 감각신경, 연합신경 이렇게 나눠지실 수 있죠. 감각신경은 감각을 우리 이제 눈으로 보거나 만져보는 것들, 이런 촉감을 통해서 만져진 감각을 중추신경계로 전달을 하는 게 감각신경이 되시겠어요. 이 중추신경에서 받은 자극을 근육이나 내장, 신장에게 전달하는 세포들은 운동신경세포라고 표현을 하실 수 있죠. 신경세포와 신경세포를 연결할 때는 연합신경세포라고 표현하실 수가 있고요. 이 신경세포 옆에서 지지를 하며 보호하는 결합조직이 있는데 얘를 신경교세포라고 표현하실 수가 있죠. 신경계는 크게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나눠지실 수가 있고요. 중추신경계의 대표가 뇌가 되시겠어요. 그리고 척수까지 중추신경계로 보실 수가 있고, 말초신경계는 뇌신경, 척수신경, 그 밖에 내장에 분포되어 있는 자율신경까지 말초신경계라고 표현하실 수 있어요. 중추신경계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뇌의 전반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뇌죠. 대뇌는 이제 행동과 감정을 조절하는 기능을 하고 있고, 중뇌 같은 경우는 몸의 평형, 숙련된 근육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실 수가 있죠. 시상하부는 항상성 유지, 호르몬 분비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성 유지를 하고 있고요. 시상은 말초에서 오는 후각을 제외한 감각의 자극을 대뇌 피질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실 수가 있어요. 손에는 후두부, 뒤통수 부분에 위치를 하고 있고, 운동과 몸의 평형을 유지하는 기능을 하실 수가 있죠. 다음으로 다리 내 교내라고 하는 부분은 중뇌하고 연수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부위가 되시겠고요. 뇌의 마지막 부분이 연수가 되시겠어요. 연수는 생명 유지를 필요로 하는 구토, 호흡, 심장박동 등을 조절하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그 연수 끝으로 척수가 요추 첫 번째, 두 번째까지 쭉 내려와져 있죠. 여기에서는 운동신경로와 감각신경로가 있고요. 뇌로 자극을 전달하거나 각 기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척수가 되시겠어요. 척수도 마찬가지로 우리 대뇌 뇌를 보호하는 역할과 같이 세 가지 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경막과 지주막, 연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지주막 밑인 거미막 밑에 뇌척수액이 흘러서 충격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뇌척수액을 뽑기 위해서는 뇌를 감싸고 있는 두개골은 공간이 없기 때문에 척추 부분을 바늘로 찔러서 뇌척수액을 뽑을 수 있죠. 그래서 척수가 요추 1번, 2번까지 내려와져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인 요추 3, 4번째에서 뇌척수액을 뽑으실 수 있겠어요. 말초신경계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뇌에서 나오는 12쌍 있죠? 얘를 뇌신경이라고 표현하실 수가 있어요. 냄새를 담당하는 후신경 1번, 시각을 담당하는 시각신경 2번, 안구의 운동을 담당하는 동안신경 3번, 안구의 운동을 또 담당하는 4번 신경, 활차신경이 있고요.
안구의 운동 6번 신경도 외전 신경으로 담당을 하고 있어요. 3차 신경인 5번 신경은 혀의 운동이라든지 안면의 일반적인 감각을 담당하고 있고요. 7번 안면신경은 얼굴의 근육, 표정을 만들고요. 혀의 앞쪽의 3분의 1을 지배하는 미각을 담당하는 신경이 되시겠어요. 8번은 청신경이 되시겠고요. 9번은 설인신경이라고 해서 혀의 미각을 담당하고요. 10번 미주신경은 내부 장기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고요. 11번째 부신경은 승모근과 흉쇄 유돌근의 운동을 담당하고 있죠. 12번째 설화신경은 혀의 운동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척수에서 이제 빠져나와서 지배하고 있는 신경들을 척수신경이라고 하는데, 경추에서 목에서 8쌍, 흉추에서 12쌍, 허리에서 5쌍, 청골에서 5쌍, 미골에서 1쌍이 나와서 모두 31쌍이 신경이 분포가 돼 있어요. 자율신경계 살펴보실게요. 자율신경계는 내부에 있는 장기들과 분비샘, 혈관에 분포되어 있어서요. 장의 운동이라든지 심장 박동이라든지 호흡 분비들을 조절하는 신경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는데요. 두 개는 약간 기량적인 기능을 갖고 있죠. 흥분시라든지 스트레스 상황일 때는 교감신경이 자극을 받게 되고, 안정시에는 부교감신경이 자극을 받아서 이 내부 장기, 샘, 혈관 등을 지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죠. 여기 보시면 교감신경계가 흥분이 됐을 때는 동공이 확장되고, 눈물샘은 억제되고, 수정체를 잡고 있는 선모체근은 이완된 상태로 보이죠. 침샘은 억제되고, 땀샘은 촉진이 되고, 털은 부쭉 수축해서 세워지실 수가 있고요. 소화 분비샘은 억제되고, 소화의 연동 운동도 억제되실 수가 있어요. 심박동승은 촉진되고, 기관지는 확장되고, 방광은 이완돼서 소변을 참으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조임근도 수축이 되고, 혈관도 수축되는 게 교감신경이 되겠어요. 반대로 이제 소화기계가 촉진되고, 연동운동이 촉진되고, 기관지가 수축되는 부교감신경계 상태도 인체 내부 기능을 조절하는 자율신경계가 되시겠어요. 신경계의 기능은 신체 활동을 통제하고 조정하고 기본적인 업무들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말초 자극 수용기에서 전달된 자극을 중추신경계로 보내고, 여기서 나오는 명령들을 다시 운동기로 보내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감각신경계가 중추신경계로 자극을 올려보내서 중추신경에서 판단된 명령을 운동신경이 전달을 하면서 이 역할을 담당하는 게 신경계라고 보실 수가 있죠. 이런 자극의 전달은 나트륨과 포타슘 이온이 세포막에서 분포 변화가 일어나면서 자극을 전달하실 수가 있죠. 12번째 내분비계 구조와 기능을 살펴보시면, 내분비계에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죠. 그럼 호르몬이 무엇이냐? 인체 발육과 성장, 생체의 내부 환경을 조절하고요. 스트레스와 감염의 반응, 생식에 영향을 미치는 게 호르몬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호르몬은 직접 혈류를 타고 이제 분비가 되는데, 이게 혈류를 타고 간다고 모든 장기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특정한 기관에 가서 작용을 하죠. 이 호르몬의 표적기관, 목표기관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단독 내분비샘은 뇌하수체와 부신, 갑상선, 부갑상선, 송가체가 되시겠고요. 복합적인 내분비샘으로는 췌장과 고환, 난소, 노폐물을 처리하는 곳이 대표적일 수 있죠. 그래서 소화기 호르몬과 내분비를 분비하는 복합기관이 췌장이 대표적이실 수가 있겠어요. 내분비 기관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뇌하수체예요. 뇌하수체는 신경계에서 항상성 유지를 중요하게 살펴본 장기이기도 했는데요. 이 내분비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이기도 하죠. 전엽과 후엽으로 나눠지실 수 있는데, 전엽에서는 대표적인 게 이제 성장 호르몬 분비가 되고 있죠. 뼈의 형성과 성장을 촉진하죠.
성장 호르몬이 성장기에 과잉으로 분비가 되면 거인증이 생기실 수가 있고, 성장이 멈춘 성인에게 과잉으로 과대로 분비가 되면 말단 비대증이 나타나실 수가 있어요. 그 밖에도 갑상샘 자극 호르몬,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난포 자극 호르몬, 황체 형성 호르몬, 젖분비 호르몬이 프롤락틴이 전엽에서 분비가 되겠어요. 후엽에서는 옥시토신과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옥시토신은 분만 시에 자궁벽을 수축하고요. 프롤락틴으로 젖이 이제 유선이 발달됐다면 밖으로 방출하는 호르몬은 옥시토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항이뇨 호르몬은 소변의 안 만드는 호르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혈압이 떨어졌을 때 항이뇨 호르몬이 작용을 해서 수분의 재흡수를 촉진하고 혈액량을 증가시켜서 혈압을 올리는 작용을 하실 수가 있죠. 이 항이뇨 호르몬 분비가 저하됐을 때는 소변량이 하루에 4에서 6리터로 나오게 되는 요붕증이 관찰되실 수가 있죠. 요붕증인 경우는 특히나 탈수를 잘 관찰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어요. 두 번째 장기로는 갑상샘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목의 앞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 좌우 두 개의 엽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세포의 대사율을 조절해요. 타이록신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 타이록신이 대사를 조절하고 있고, 타이록신이 부족할 때 성장기에 크레티니즘, 난장이, 백치 증상이 보이실 수가 있고, 성인일 때는 점액 수종이라는 증상이 보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타이록신이 과잉으로 분비되면 바제트병, 그레이브스병이라고 해서 피부가 이제 축축하고 체중이 감소되고 안구가 돈출되고 신경질적인 성격이 나타나는 그레이브스병이 생기실 수 있어요. 점액 부종은 반대로 이제 추위를 탄다든지 몸이 부종이 나타난다든지 체중이 증가된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보이실 수가 있죠. 갑상선에서 또 하나 분비되는 호르몬이 칼시토닌인데, 칼시토닌은 부갑상선과 함께 이제 칼슘과 인의 농도를 조절하죠. 그래서 이 칼시토닌 같은 경우는 혈중의 칼슘의 농도를 낮추는 역할을 하는 게 부갑상선 호르몬이고요. 칼슘과 인의 농도를 높이는 거는 칼시토닌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세 번째 부갑상선 장기도 보실 수 있는데, 갑상선의 자유엽에 이렇게 콩같이 붙어서 4개가 이제 붙어 있는 형태인데, 칼슘 대사에 중요한 조절 기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갑상선 호르몬은 뼛속에 들어있는 칼슘을 이렇게 뽑아내서 혈중의 칼슘 농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실 수가 있죠. 소장에서 비타민 D 흡수를 촉진한다든지 하는 역할도 같이 담당을 하고 있고요. 이 부갑상샘 호르몬이 결핍됐을 때 근육이 스스로 수축하거나 심한 경련이 일어나는 테타닌 증상이 나타나실 수가 있죠. 네 번째 부신이 되시겠어요. 부신은 신장의 상단에 모자같이 이렇게 양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겉질과 속질 호르몬 분비가 다르게 나타나실 수 있어요. 겉에 있는 피질 같은 경우는 남성 호르몬인 안드로겐을 이제 분비를 하고, 코티솔도 분비를 하죠. 코티솔은 이제 혈중의 당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하고요. 면역의 염증 면역 반응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소듐과 포타슘 이온의 균형을 조절하는 알데스테론도 여기서 분비가 되죠. 그래서 이 부신피질 호르몬이 기능이 항진됐을 때는 쿠신 증후군이라고 해서 비만과 혈압 상승, 얼굴의 부종, 문페이스가 나타나는 증상을 보이실 수가 있고요. 부신피질 기능이 감소됐을 때는 에디슨병이라고 해서 혈압이 감소되고 마르고 수분이 손실되고 얼굴이 누렇게 되는 이제 에디슨병이 관찰되실 수가 있죠.
부신의 속질인 수질에서는 에피네프린하고 노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되죠. 얘네들은 이제 혈당의 농도라든지 심박동수를 증가시키고 심박 수축력을 높이는, 그리고 기관지를 확장시키는 기능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다섯 번째로 췌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되시겠어요. 혈당을 내리는 작용을 하는 게 인슐린이고 혈당을 올리는 작용을 하는 게 글루카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전반적인 호르몬계에서 혈당의 농도를 증가시키는 호르몬들이 있는데 뭐냐? 글루카곤. 췌장에서 분비되는 글루카곤이죠. 그리고 부신 피질에서 분비되는 코티솔,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 그리고 부신 수질에서 분비되는 에피네프린이 혈당의 농도를 증가시키는 호르몬이 되시겠어요. 여섯 번째로 생식성을 살펴보시면 성선이죠. 남성은 고환이고 여성은 난소예요. 생식기를 배울 때 같이 배우셨죠? 남성의 고환에서는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이 호르몬은 남성의 2차 성징을 성적 자극, 남성의 생식기 발육을 막고 있어요. 난소에서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분비가 되고 에스트로겐은 2차 성징, 이 여성스럽게 신체를 변화시키는 호르몬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모체 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는 프로게스테론은 임신을 유지시키는 호르몬이 되시겠어요. 폐경기 여성이 이제 뼈에 손실이 일어나는 골다공증의 주 원인이 되는 거는 에스트로겐 분비가 감소됨으로 인해서 나타나실 수가 있겠어요. 일곱 번째 송가체 송방울샘을 보시면 얘는 이제 뇌실의 지붕 부분에 달려 있어서 솔방울 모양으로 생겨서 솔방울샘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여기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해요. 멜라토닌은 광선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낮과 밤에 따라서 이제 수면 주기와 사춘기 동안의 성적 성숙을 유도하는 호르몬이 되시겠어요. 13번째 단원인 피부의 구조와 기능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피부는 인체 표면을 덮고 있는 중요한 기관이죠. 구조를 보시면 표피, 진피, 피하 조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 구조와 기능을 살펴보시면 표피는 신경과 혈관이 분포되어 있지 않아요. 통증을 못 느끼는 부위죠. 각질층, 투명층, 과립층, 가시층으로 바닥층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 기관은 진피라고 보시면 돼요. 진피에는 혈관과 신경이 분포되어 있고요. 유두층, 구물층으로 나눠지실 수가 있는데 유두층에는 모세혈관과 신경섬유, 감각수용기가 달려 있어요. 통각이라든지 여러 감각들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유두층에 분포되어 있는 거죠. 그물층에는 탄력섬유가 있고요. 털이나 기름샘, 땀샘이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 밑으로는 지방세포가 차 있는 피하 조직이 있죠. 근육 사이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고 몸의 단열층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온과 충격 흡수, 영양분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게 피하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피부의 기능을 보시면 외부에 이제 거푸변이기 때문에 보호작용을 하고 있고 방수작용, 방벽작용을 하죠. 감각의 작용을 하고 있고 체온 조절 작용, 배설과 분비, 비타민 합성, 햇빛을 받으면 비타민 D를 합성을 하죠. 그리고 소도구, 영양소 저장하는 역할을 하실 수가 있어요. 피부의 구성물은 털이나 손톱, 땀샘, 기름샘 들 수 있죠. 마지막 단원인 감각기 구조와 기능 살펴보도록 할게요. 감각기계는 일반 감각기계와 특수 감각기계가 있어요. 일반 감각기계는 전신에 피부에 주로 분포되어 있고 온도라든지 동통, 압력, 접촉 이런 것들을 느끼는 기관이고요. 특수 감각기관은 시각, 청각, 후각, 미각이 되시겠어요. 뇌신경의 지배를 받아서 말초신경계라고 보실 수가 있죠. 후각기관부터 먼저 보시면 냄새를 맡는 곳이죠. 비강 상부에 후부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체 상태 화합물질이 들어오게 되면 코 속으로 들어가고 코 속에 이제
사골 부위에 후각 상피가 있고요. 후각 세포들이 후각 신경에 자극을 전달하고 대뇌에다가 전달해서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상황이 되시겠죠. 미각기관은 맛봉우리가 이제 담당을 하고 있는데 혀에 있는 유두 부분에 맛봉우리가 있고 미각세포들이 지지세포와 함께 구성이 되어 있죠. 전달 단계를 보시면 액체 상태 화학물질들이 입안으로 들어오겠죠. 입속으로. 그러면 혀의 유두 미뢰에서 미각세포들이 이것을 감지해서 미각세포에게 전달을 하고 이게 대뇌 중추신경계에 전달해서 짠맛이야 단맛이야 뭐 이런 맛들을 느끼실 수가 있죠. 미각세포는 혀의 앞쪽 3분의 2는 안면신경이 7번 신경이, 뒤쪽의 3분의 2는 설인신경이 12번째 신경이 담당을 하고 있죠. 후각신경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후각신경은 1번 뇌신경이 되시겠어요. 이렇게 후각이나 미각은 이제 뇌신경의 지배를 받는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시각기관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눈이죠. 안구, 시각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색깔의 감별이나 명암을 조절하실 수 있어요. 뇌신경 같은 경우는 2번 신경이 시신경이 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안구의 움직임, 바깥쪽을 본다든지 안쪽을 본다든지 동공을 조절하는 3번, 6번, 4번 신경들이 이제 눈을 담당하고 있는 뇌신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안구는 외측, 증축, 내측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바깥층인 외측인 경우에는 공막과 각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흰자라고 하고 있는 공막이 안구의 6분의 5를 차지하고 있고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실 수가 있어요. 검은 자인 각막 부위는 6분의 1 부분을 차지하고 빛이 통과되고 굴절시켜서 볼 수 있게 하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죠. 중간층을 살펴보시면 각막 뒤로 이제 선모체와 홍채가 있죠. 그리고 공막의 뒤쪽에는 맥락막이 있어서 안막, 그 검은 형태 멜라닌 색소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층이 맥락막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선모체는 수정체를 잡고 있는 근육층으로 평활근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수정체 두께를 조절해서 멀리 보거나 가까이 보는 걸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홍채는 각막과 수정체 사이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빛의 양에 따라서 동공 크기를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카메라의 조리개 같은 역할을 하는 부위가 홍채다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안쪽에 가장 안쪽의 내측에는 망막과 시신경, 유두, 황반이 있어요. 망막은 빛 수용기 세포로 시신경에 따라 대뇌로 이제 상을 맺히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 망막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시신경이 분포되어 있지 않은 곳이 유두, 맹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빛에 대한 반응이 없는 곳이죠. 황반은 망막 부분에서 가장 가운데 부분이에요. 그래서 빛깔을 구분하는 힘과 시력이 가장 뛰어난 부분이 황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시 그림을 통해서 보시면 이제 겉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흰자, 공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검은 자가 각막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공막이나 각막이나 다 안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각막 뒤쪽으로 수정체가 있고 수정체는 빛을 굴절시켜서 망막에 상이 맺히게 하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홍채는 빛이 들어오는 양을 조절하는 조리개 같은 역할을 한다 했어요. 선모체는 수정체를 잡고 있어서 근거리, 먼 거리, 원거리를 조절하기 위해서 이제 평활근이 잡고 있는 선모체가 되시겠고요. 맥락막은 공막의 뒤쪽이고요. 중간막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멜라닌 색소가 차 있어서 검은색으로 빛을 차단하는 안막이 되시겠어요. 망막은 물체가 상이 맺히는 곳이고 망막의 가장 가운데가 황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시신경이 이제 2번 뇌신경이죠. 2번 뇌신경이 이제 머리로 눈으로 본 거를 전달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안구 전체에는 유리체라는 투명한 젤리와 같은 물질이 차 있죠. 그래서 눈의 모양을 유지하는 거는 유리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안구의 굴절 매개 물질을 보시면 방수, 수정체, 유리체가 있어요. 방수 같은 경우는 안구에 영양이나 일정한 압력을 유지하기 때문에 방수에 배출 장애가 생겼을 때 질환이 안압이 상승하는 녹내장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 수정체는 상을 망막에 맺히게 하는 렌즈라고 보시면 되겠죠. 수정체가 뿌옇게 끼는 게 백내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안구의 눈의 모양을 유지하는 것은 유리체가 되시겠고요. 눈물 기관을 살펴보시면 안화의 상외측에 누선이 생성이 돼 있죠. 그래서 눈물을 만들어서 이 눈물이 코 속으로 운반하는 길이 있죠. 비루관을 통해서 비강으로 흘러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눈물샘, 눈물관, 눈물주머니, 코 눈물관, 비루관을 통해서 배출을 하실 수 있겠어요. 안구의 굴절 이상도 살펴보시면 가까이 있는 물체는 잘 보이는데 멀리 있는 건 잘 안 보인다. 근시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눈이 되게 크신 분들이 이제 상이 망막에 맺히지 못하고 안쪽에 맺힐 때 이제 근시라고 표현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목 렌즈로 교정을 하는 게 필요하실 수가 있죠. 원시는 가까운 물체를 잘 못 봐요. 안구가 너무 작거나 어린아이 성장기일 때 상이 망막에 맺히지 못하고 바깥까지 나가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당기기 위해서 볼록 렌즈로 교정을 하실 수가 있겠죠. 청각기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청신경은 뇌신경에서 8번 뇌신경이었죠. 축두골 안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소리를 듣고 체위의 변화를 감지하는 감각기계를 청각기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귀는 바깥귀 외이와 가운데인 중이, 속 안에 있는 내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실 수가 있는데, 바깥귀는 이계와 외이도 고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거기에는 이제 귀지샘과 기름샘들이 분비되는 분비물들이 귀지를 만드실 수가 있죠. 가운데 귀는 외이와 중이의 경계가 고막이 있고요. 귀관, 이관, 중이관, 유스타키오관이라는 인두하고 통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고실내 압력을 조절하고 하품 연화 시에 이 압력을 조절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관을 통해서 비강의 분비물들이 넘어오게 되면 중이염을 유발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중이에는 이소골이 있고, 이소골 같은 경우는 소리를 증폭시키는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속기, 내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전정기관과 방골이관, 달팽이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소리의 자극을 중추신경계에 전달하는 건 달팽이관이고요. 몸의 평형을 유지하는 것은 전정과 방골이관을 통해서 유지를 하실 수가 있죠. 청각기관도 그림을 통해서 마지막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귀 속에 있는 이소골 같은 경우는 소리 음파를 진동시키는, 증폭시키는 작용을 한다 해주시면 되겠고, 귓바퀴는 소리 음파를 모으는 역할을 하죠. 외이도는 소리가 들어가는 통로이고요. 바깥과 중간, 중위를 구분할 때 고막으로 구분을 하실 수가 있죠. 고막은 소리를 이제 진동시키는 작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이 안에는 방골이관이 있고 전정기관이 있는데 두 개는 평형 감각을 담당한다 해주시면 되겠고요. 달팽이관은 소리를 청신경하게 전달하는 작용을 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귀관이라고 하는 귀인두관, 중이관 같은 경우는 고막 안쪽과 바깥쪽에 압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가 이륙할 때 귀가 멍멍하다는 느낌은 왜 생기느냐? 이 귀 인두관이 이렇게 막혀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침을 꿀꺽 삼키시면 다시 귀가 멍멍한 게 사라지는 게 그 이관, 중이관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